보통 이런 큰 회사에 이런 큰 가수가 오래 걸릴 때는 이제 2편으로 넘어왔는데, 그래도 가장 메인 타이틀로 지금 하고 계신 게 어떻게 보면 YG의 작곡을 담당했었다 라는 걸로 이제 가장 큰 타이틀로 지금 가져가고 계신데, 네네 그렇죠. 8월 16일이 되면 네, 또 블랙핑크가 네,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만에 또 컴백을 합니다. 네, 이제 뭔가 YG의 작곡가로서 네. 또 YG가 블랙핑크에 얼마나 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YG 팬들이 진짜 불만이 많거든요. 아, 왜냐면 너무 다 개인 활동만 돌려버렸고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냅뒀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게 너무나 오랜 기간 만에 돌아오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 애들 활동시켜줘, YG는 도대체 뭐 하는데 또 보석함에 넣은 거냐,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YG에서 블랙핑크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는 제가 YG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하면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요. YG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의 우두머리 결정권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 오신 대표님이 사업들을 다 매각을 하고 있어요. SM이나 YG 같은 경우는 뭔가 많이 하지만 순이익이 JYP보다 안 된다잖아요. 이제 YG가 다 자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화장품 사업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 다 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큰 변곡점에서 블랙핑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런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게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음악을 대중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작곡가 입장에서는요, 대중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맞아요. 작곡가들이 야 톰보이 노래 진짜 좋다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름값 빡 걸고 나도 노래가 별로라면은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게 작곡가의 입장과 그걸 듣는 사람 입장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음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살짝 발 좀 담그신 분들이 대중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 방탄소년단이 페이크 러브가 너무 좋았거든요. 노래가. 페이크 러브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좋은 곡이 나와야 될 때 좋은 곡이 딱 나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버터 같은 경우도 음악적으로 너무 좋은 곡이 때에 맞춰 딱 나왔다 생각하는데, 남자는 BTS고 여자는 이제 블랙핑크죠. 블랙핑크잖아요. 네. 보통 이런 큰 회사에 이런 큰 가수가 오래 걸릴 때는 만족스러운 곡이 안 나올 때예요. 아,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네. K-팝의 얼굴인데 네. 약간 이거 만족스러운 게 잘 안 네. 나오네. 네. 너무 아무 이유 없이 늘어질 때는 네. 그냥 만족스러운 곡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딱 톰보이처럼 이거다. 이게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 회사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SM 이제 딱 갇혀져 있는 회사는 날짜 언제 컴백한다 날짜 잡아놓고 이때까지 노래를 모은 다음에 여기서 골라서 이 날짜에 내는데, YG 같은 경우는 안 나면 밀어요. 좋은 곡 나올 때까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무수히 많이 연기가 되었었던 게 YG였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미루고 기한을 줄 테니까 좋은 거 들고 와. 네. 그렇게 했죠. 태양 눈, 코, 입도 그랬죠. 네. 계속 안 돼 하다가 이제 눈, 코, 입 나왔을 때 그 미안해 하지만 한 소절 듣고 오케이 했다 하잖아요. 네. 회사 특성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금 블랙핑크가 공백이 길지 않았나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팬들이 좀 알면은 좀 기다린 보람이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잘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한까지 무조건 만들어 와, 우리 애들 활동시켜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기다릴 테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거 들고 와. 그리고 이제 나왔나 봐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2년 동안 작곡가들을 빠꾸 먹여보고 빠꾸 먹여서 이제 2년 만에 들고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딱 블랙핑크 나오면은 작곡가들은 뮤직비디오부터 바로 딱 보고 바로 듣죠. 첫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파 넥스트 레벨.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 노래가 중간에 바뀌는 것도 너무 신선했었고, 와, 이렇게 간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첫 느낌 딱 중요한데,
그게 딱 안 나오면은 작곡가들이 라고 하면 실제로 대중들도 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리스너 분들의 귀가 저는 되게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뿅. YG는 그래도 작곡가 입장에서 고마운 게 뭐냐면은 실제로 진짜 K-팝이라고 함에 있어서 YG가 진짜로 K-팝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생각하는 게 곡을 한국 사람이 쓰잖아요. 네. 네. 지금 버터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다 외국 곡이죠. 그리고 SM은 말할 것도 없고 K-팝에서 제일 중요한 노래. 물론 K-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죠. 댄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댄스의 퍼포먼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비주얼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도 가수는 노래가 중요한데 이 노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YG는 요거를 안 놓더라고요. YG가 외국에서 트랙만 받아갖고 한국 작곡가 불러서 노래 만들고 붙여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블랙핑크 신보는 가사가 영어일까 한국일까? 그것도 사실은 좀 기대됩니다. 아예 영어로 갈 것인가? 네네네. 또 한국어를 섞어서 갈 것인가? 사실 영어를 간다고 해서 이제는 이상할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죠. 네, 근데 BTS 보면은. 사실 저도 K-팝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K-팝을 그냥 코리안 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뭔가 음악, 한국만의 음악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모든 제 주변에 친한 작곡가분들 아니면 K-팝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늘 우리는 코리안 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K-팝이라는 이름을 잘못 지었대. 잘못 지었다. 우리는 퍼포먼스 팝, 뭔가 이런 식으로 그 힙합, R&B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정했어야 됐는데 그냥 K-팝으로 그냥 코리안 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버려서 한국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뭔가 사람들의 이미지가 생겨났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K-팝에 한국인 작곡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게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고 말씀대로 K자보다는 다른 게 더 붙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팝 괜찮다 그런 거. 그죠. 그 작곡가들이 레퍼런스 같은 거 올 때 K-팝 같은 경우 레퍼런스가 없어요. 네. 이거 외국에 없어요 이런 거는. 맞아. 독보적이죠 이런 건 진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진짜 많아요. 방탄소년단이 영어로만 노래했는데 이게 어떻게 K-팝이냐? 이제 블랙핑크도 만약에 이번 곡이 영어가 많이 섞여서 나오면 이게 어떻게 K-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이름을 K-팝이라고 알려버려서 그렇겠다. 코리안 팝이라고 알려버려서 그런 건데 사실 뭔가 J-팝 하면 일본 음악, C-팝 하면은 중국 음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K-팝이 세계화가 됐고 우리만의 음악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의 장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K-팝은 장르야, 퍼포먼스를 하는 팝이야, 춤과 뭔가 시각적인 것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음악까지 듣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예술이야 라는 그 장르로, 그러니까 K-팝을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K-팝 하면은 한국의 팝, 그러니까 한국적이어야 돼, 한국어가 들어가야 되고. 저는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K-팝을 영어로 하면 K-팝이 아니야? K-팝이죠. 그죠. 그러면 R&B는 미국에서 나왔고 흑인 노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K-윌 같은 사람들 다 R&B 하잖아요. 그러면 K-윌이 한글로 R&B 하면은 그건 R&B가 아닌 거네? 뭐 힙합도 한국말로 가사 쓰고 다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힙합은 한국어로 해도 힙합이고 R&B는 한국어로 해도 R&B인데 왜 K-팝은 영어로 하면은 K-팝이 아니래? 그래서 K-팝 자체도 그렇게 어떤 장르적으로 다른 나라에 딱 정착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뿅. K-팝의 얼굴 마담이고 걸그룹은 블랙핑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뭔가 잘 되는 4세대 1티어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에스파, 르세라핌, 아이브 이런 그룹들. 블랙핑크가 이제 뚜루뚜루뚜루 할 때 진짜 완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그때도 앨범 판매량이 69만 장, 70만 장? 요 정도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에스파는 160만 장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걸그룹들 10만 장 찍기도 힘들었는데 10만 장 찍으면 잘 찍은 거예요. 근데 70만 장을 팔면서 걸그룹도 대박을 낼 수 있고 세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160만 장도 팔 수 있는
저는 무난하게 블랙핑크도 100만 장은 넘길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가 그 북미가 완전히 열리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한 얘기인데 코로나가 퍼져서 공연을 못하면 엔터에서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모든 회사 매출이 확 다 느는 거예요. 음. 그게 사실은 시장 하나가 확 열려버린 바람에 유튜브 통해서 열려버린 바람에 후배 작곡가들한테 지금 이때 잘만 하면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트레저 네. 뭐 아니면 스트레이키즈 네. 어떤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수록곡에서 탁 한 곡 집어넣잖아요. 바로 뭐 저작권 8천만 원, 9천만 원 받습니다, 진짜. 와. 그러니까 지금 곡을 쓰는 어린 작곡가 분들은 잘만 되면은 저 때는 상상도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경쟁이 이제 외국 작곡가들이랑 경쟁을 많이 하죠. 실제로 작곡가들이 되게 위기감을 느낀 작곡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YG의 어떤 그래도 한국 작곡가를 쓰려는 그런 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발음입니다, 그냥. 물론 외국 작곡가들 곡 다 좋거든요. 근데 선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사람 그 회사 쪽에서 좀 멀리 보고 그냥 뭐 한국 작곡가 곡을 좀 더 믿어줘봐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회사 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네요, 저는요. 맞아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K-팝은 시스템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나온 음악이다 보니까 힙합을 흑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처럼 힙합을 스눕독 같은 사람들이 하렘가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힘들었던 그 소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장 힙합을 잘하는 것처럼 네. K-팝도 결국에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K-팝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간에 뭔가 다른 기업들보다 YG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 작곡가들 위주로 좀 가려고 네.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고맙죠. 예. 고맙죠. 그게 작곡가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 블랙핑크 곡이 또 누가 아직 작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국인 작곡가들한테 또 네. 좋은 기회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또 좋겠네요. 뿅, 여러분들도 작곡가의 재미있는 진솔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계세요. 네, 제가 유튜브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곡 유튜브긴 하지만은 다른 작곡 유튜브처럼 뭐 컴퓨터로 켜서 뭐 작곡을 가르쳐주는 건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저는 주로 업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같이 좀 겉돌던 논팽이가 얘기하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완전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던 열심히 네. 치열하게 살았죠. 네. 그런 분이 하시는 얘기라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냥 제가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 인터뷰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라면 확실히 완전 메이저에 있으신 분의 이야기도 조금 뭐 저처럼 자극적이진 않겠죠. 하지만 아니 이제 지웅님 영상을 제가 보면은 네. 그냥 제가 느끼는 게 사실 대부분 맞는 말 하세요.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신뢰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정답이라는 게 또 없는 걸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서 팩트가 아닌 건 있지만은 그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고 네.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좀 용기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관점이 다양해질 거잖아. 신지웅이가 하는 얘기 하나 그거밖에 사람들이 솔직히 볼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좀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고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 폐쇄되어 있는 이 업계를 네.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기가 좀 어렵죠. 사실 작곡가들은 회사 눈치를 보는 건 맞아요. 네. 다만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경우를 말을 하죠. 제가 SM 엔터테인먼트 가서 이제 한국 작사가들에게 되게 비상시적인 처우를 하는 것 요거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의 곡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 작곡가가 작사를 하잖아요. 네. SM에서는 작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개사했다고 말하는 게 그들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사가 소녀시대 홀리데이에 네. 작사를 하신 분에게 물었죠, 웃으면서. 작사가님 작사했다는데 작사가 아니래요. 개사했대요 하니까 되게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죠. 그렇게 되게 적게 지분율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저는 누가 봐도 틀린 거니까 말을 하죠, 저는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면은 확실히 제가 하는 얘기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좀
봐주십사.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랑 또 서기준 작곡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